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장자를 읽어 드리려고 해요. 그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그레고르 잠자가 아니고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할 때 그 장자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장자 원문을 직접 읽어 드릴 정도의 내공은 미셸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강신주 박사님이 강연하시고 또 설명해 놓으신 글을 한 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편이지만 사실 거기에 장자가 우리에게 후세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가장 큰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텍스트를 골라봤어요. 찾아보니 집에 여러 장자에 대한 또 읽어드릴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마음에 꼭 와 닿은 것이 바로 오늘 읽어 드리려고 하는 강 박사님의 글이었어요. 언제 한번 읽어 드려야지 호시탐탐 기회를 보았는데 오늘 드디어 읽어 드리게 되네요. 제목이 붙어 있겠죠.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자유, 장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장자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일러주고 싶었던 인간이라면 이리 살아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 자유였던 것 같아요. 그냥 산다고 다 삶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다 가고자 한다면 너의 그 자유를 대쪽같이 지켜내며 그 자유를 대쪽같이 이루어내며 살거라. 이런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들어가는 부분에 나와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고전인 장자를 아직도 읽는 이유는 장자가 삶의 조건이 아무리 척박하더라도 결코 그 안에 속해서 자잘한 자유를 누리는데 만족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진정한 자유가 뭔지 직감합니다. 라는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 조르바가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자유가 있었고 또 이 장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유는 뭔지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떠올려 보면서 이 낭독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억이 나시지 않으시면 장자 오늘 들으시고 또 조금 후에 앞서 녹음분으로 올라왔던 그 조르바의 자유 또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어떨까 싶어요. 자, 제 목이 좀 풀릴 때까지 이 장자가 속한 카테고리인 그 고전 읽기에 대한 문장을 한두 문단을 좀 읽어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고전 읽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고전을 읽을 때 낯선 여행지를 방문하듯 접근하면 한결 수월하게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행을 처음 가면 모든 곳이 낯설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주 가다 보면 세상살이가 똑같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여행을 통해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낯선 이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김치 생각이 간절해지면서 또 내가 김치를 먹는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되고, 그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게 썼던 한국어가 통용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면서 그 한국어에 대한 고마움과 정겨움, 그 편리함을 의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동양인은 감성적이다, 정감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대마초를 피우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적도 지역 부근의 사람들을 여행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그땐 또 우리는 스스로를 감성적이거나 정감적이지 않고 매우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상대적인 거니까요. 이처럼 여행을 통해 다름을 알게 되고, 그 다름을 통해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행은 나를 비추는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고전을 읽는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는 목적은 그 내용을 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데, 자신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1800년대에 집필한 괴테의 책을 읽고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괴테가 살았던 시대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이 그런 시대를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괴테의 책을 읽어 나가기가 무척 어렵죠. 못 읽죠. 그 디테일을 다 지워야 하는 거예요. 그 디테일을 다 지우고 나면 그 시대의 사람들과 괴테와 내가, 우리들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점만 남습니다. 디테일을 다 지우고 나면요. 바로 이런 것이 인문적인 독서의 경험입니다. 디테일을 넘어서면 우리는 고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가능성이 사실 인문학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인문 고전이 있는 이유입니다. 장자나 맹자를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이해에 이르렀는가 아닌가가 책 읽기의 핵심입니다. 고전 속으로 들어가되 기기묘묘한 것만 보면, 그것에 빠져서 디테일만 외우고 뭘 배웠다고 착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원숭이 노름을 하는 겁니다. 흉내내기, 그렇게 고전을 흉내내기로 읽어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강 박사님이 저희한테 일러주시는 고전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저는 비단 고전만 해당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제가 여러 고전도 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뭐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뭐 소름 끼쳐요. 세상에 그 오래전에 인간의 삶이 지금과 다르지 않다는 것, 너무나 닮아 있고 똑같다는 것, 그대로이다는 것, 참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이 생이 무상해진다고 할까요? 우리 굉장히 이렇게
긴 역사 동안에 아주 잠깐 찰나 같은 순간 이 땅에 있다가 가는 건데, 너무나 이렇게 많이 번민하고 서로 뭐 내가 좀 더 이겨보겠다고, 내가 좀 더 가져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렇게들 안 해도 애쓰지 않아도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이제 고전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통찰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다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고전 속에 펼쳐지는 그런 인간 군상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어떤 부분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게 나의 생각, 나의 기호, 나의 선호,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내가 혐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독서의 즐거움이고 또 고통이고 그렇지 않은가 해요. 네, 이 장자가 고전이다 보니까 이 고전 읽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좀 주신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를 낭독해드리면서 장자 본론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장자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 볼까요? 잠시 샤를 보들레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자가 바로 나올 줄 아셨죠? 이건 제가 아니라요, 강 박사님이 장자 이야기, 대붕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보들레르의 악의 꽃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해주고 있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잠시 샤를 보들레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들레르는 악의 꽃이라는 시집으로 유명한 프랑스 시인입니다. 이 시집은 근대 문학의 시작이죠. 보들레르는 19세기 세계 자본주의의 수도였던 그 파리의 시인이었고, 최초로 자본주의적 대도시의 감수성이 어떠한가를 아주 예민하게 상처처럼 느끼고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악의 꽃은 창녀를 의미합니다. 즉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악의 꽃입니다. 보들레르는 프랑스 파리 자체를 악의 꽃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장자의 대붕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시는 보들레르의 악의 꽃에 실린 엘버트로스였습니다. 엘버트로스를 한자로는 신천옹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래전에 TV에서 방영했던 만화영화 딱따구리의 캐릭터 중에 하늘에서 떼구르르 굴러서 떨어지는 새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새가 바로 신천옹인데요. 덩치가 굉장히 큰 이 새는 아주 높이 올라가 활강 거리가 짧으면 착지할 때 우아하게 내리지를 못하고 마구 굴러요. 덩치가 너무 커서 활강 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우아하게 착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새인 거예요. 그런데 보들레르가 배를 타고 여행 중이었어요. 그때 신천옹이 고공비행을 하다가, 바다 위로 고공비행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었는지 배에 내려앉은 거죠. 그런데 선원들에게 바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신천옹은 약 150m 정도의 활강 거리가 있어야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려올 때 거리도 확보되어야 하지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데도 그 활강 거리가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에 활주로가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가판이 좁아서 날아오를 거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선원들에게 어이없이 붙잡히고 말게 된 그 신천옹을 보들레르가 옆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깊은 바다 지치는 배를 뒤쫓는 태평꾼인 느림보 길동무들, 커다란 바다새 신천옹을 뱃사람들은 흔히 장난삼아 잡는다. 폭풍 속을 넘나들며 활자비를 비웃는 이 구름의 왕자를 닮은 것이 바로 시인. 땅 위로 쫓겨나 놀림당하는 마당에서는 그 거인 같은 날개 때문에 걷지도 못하다니. 네, 그러니까 이 신천옹과 시인을 같은 입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구름의 왕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이 거인 같은 날개 때문에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적응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기계가 너무나 드높아서 오히려 이 작은 일상에는 더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불편함, 곤란함을 가지고 있는 생물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한 겁니다. 신천옹과 시인, 바로 보들레르 자기 자신이겠죠. 이 시에는 시인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의 크기는 알바트로스만큼 커서 이 세상을 모조리 다 품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옳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은 권력이 지배하고 자본이 지배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런 시인의 처지를 한탄한 거죠. 잠시 신천옹의 한자를 살펴보면 믿을신 하늘천 늙은이 옹이에요. 하늘을 믿고 하늘에 기대고 있는 나이든 성인 같은 느낌입니다. 보들레르는 자신이 말하는 신천옹의 모습과 닮은 데가 많습니다. 보들레르는 뱃사람들에게 붙잡혀 수모를 당하는 신천옹에 빗대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보들레르는 결코 자신의 날개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꿈과 이상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보들레르처럼 하늘로 날아오르기 바랍니다. 날개를 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처박혀서 일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날개는 무척 걸리적거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강 박사님이 읽었던 그 수많은 문학작품들, 그 엄청난 많은 감동들도 일상의 삶에서는 불필요하게 걸리적거립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냉정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버려야 하죠. 이런 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남을 밟고 일어서서 많이 가능한 그런 성공을 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끊어버리면, 다시 말해 자신의 꿈을 버려버린다면 살기는 편할 수 있지만
그 꿈을 버리는 순간 즉시 그 이후로는 다시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날개를 끊어버릴까, 잘라버릴까,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붕 이야기 장자에 나오는 장자 소요유에 나오는 대붕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대붕 이야기를 읽자마자 강신주 박사님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 보들레르의 시 알바트로스를 먼저 소개해 드렸어요. 대붕 이야기도 이 시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 박사님에게는 그 시가 보들레르의 알바트로스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또 독서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아주 지적 희열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것과 동시대의 그런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거기도 혹은 같은 시대이건 아니면 시간차를 천년 몇백 년 이상의 그런 차이를 두고도 어쩜 그렇게 정말 유사한, 정말 나오는 사람들의 인종만, 거주 지역만 달랐다 뿐이지 어쩜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살고 시공간이 다른데도 어쩜 그렇게 같은 내용의 문학작품, 그리고 문학작품 속의 어떤 장면들, 정말 이 무슨 데자뷰 같은 기시감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보면 또 그런 또 재미있는 즐거운 순간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타임머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 공간이동, 시간이동 이런 걸 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 희열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즐기고 계셨으면 하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이 장자 소요유 속에 나오는 대붕 이야기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북쪽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의 이름은 곤이다. 곤의 둘레의 치수는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컸다. 그것은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러니까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는 거예요. 그 새의 이름은 붕이다. 붕의 등은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 크기가 그렇게도 컸다. 붕이 가슴에 바람을 가득 넣고 하늘을 날 때 그의 양 날개는 하늘에 걸린 구름 같았다. 그 새는 바다가 움직일 때 남쪽 바다로 여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너무 이 덩치가 커서 바다가 움직여야 이 바람이 일 거잖아요. 반대로 이제 바람이 있을 때 바다가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큰 바람을 타고 남쪽 바다로 여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붕이라는 새가 말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메추라기가 대붕이 나는 것을 비웃으며 말했다.
저놈은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는가? 나는 뛰어서 위로 날며 수십 길에 이르기 전에 숲풀 사이에서도 자유롭게 날개를 퍼덕거린다. 그것이 우리가 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인데 도대체 저 대붕 그늘 그것은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는가? 네, 읽어드린 부분이 바로 장자의 일부 내용입니다. 장자 속에 나오는 대붕 이야기예요. 메추라기의 시기야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대붕의 삶이 너무 쓸데없이 피곤한 거죠. 나는 충분히 이렇게 자유롭게 가뿐하게 뛰어 올라서 수십 길을 날아다니고 숲풀 사이에서 유유자적하는데 저 어마어마한 바람을 타고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날갯짓을 퍼덕거리면서 가는 그 대붕이 너무 무겁고 버겁고 미련스러워 보이지 않았었나 그렇게 느껴지는 장면이죠. 도대체 왜 쟤는 저렇게 피곤하게 사는 걸까? 도대체 뭘 위해? 그런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대붕 이야기에 대한 강 박사님의 설명을 해설을 좀 들어볼게요. 중국 사람들은 허풍이 상당히 심합니다. 크기가 몇 천리 단위입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물고기인 곤이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 새의 이름은 붕입니다. 곤과 붕,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붕의 등은 또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 새는 바다가 움직일 때 남쪽 바다로 여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바다가 움직인다는 건 태풍을 의미하죠. 태풍 정도는 불어야 비로소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붕입니다. 그 정도 사이즈였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붕이라는 존재를 절대 자유의 상징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이 새는 절대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의 재수없게 태풍이 만약에 불지 않는다면 대붕은 1년 동안 한번 날아보지를 못하고 1년 내내 처박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메추라기들이 비웃죠. 우리는 숲풀 사이에서 자유롭게 날개를 퍼덕이는데 너는 그 큰 날개를 제대로 한번 펴보지도 못하면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 라고 비웃는 거죠. 앞서 소개해드린 그 보들레르의 악의 꽃에 나오는 선원 알바트로스를 붙잡았던 그 신천홍을 잡아버렸던 그 선원 같은 존재들인 거죠.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붕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날개가 어떤 날개인지 2000m, 3000m 그 위로 자신을 올려보내고 그리고 대양을 건너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아주 잘난 날개라는 거죠. 감히 어디다 대고 메추라기 따위가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붕은 곤이라는 커다란 물고기에서 엄청난 날개를 지닌 거대한 새가 된 것이지만 잡새인 메추라기는 그저 단지 메추라기로 태어난 것일 뿐이었던 거죠. 대붕의 눈에서 봤을 때는 말이죠.
겉보기에는 메추라기가 자유로워 보이고 대붕은 엄청나게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물고기에서 날아다니는 새로 변하는 것 자체가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변신에서 그레고르 잠자가 바퀴벌레가 아니었는데 정확하게는 갑충류의 그 벌레로 변신을 하는 것처럼 이 물고기가 새로 변하는 건 그런 정도의 힘든 일입니다. 또 어떻게 가까스로 새로 변한 다음에는 태풍을 이용해 구만리 상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날갯짓을 할 수 있으니까요. 등이 몇 천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땅에서 날갯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태풍 정도의 바람을 품어야 날아갈 수 있는 새인데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참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대붕이 한번 날게 된다는 거는요. 대붕은 허구적 새고요. 그리고 메추라기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새입니다. 메추라기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대붕은 초월적 자리에서 이 자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장자 자신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는 장자는 오직 대붕이 되었을 때에만 장자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붕은 바로 우리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초월론적 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초월론적 자리가 만들어내는 현실적 삶으로부터의 거리도 이와 마찬가지 효과를 낳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낯설게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현실로부터 비약해 대붕으로 상징되는 초월론적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장자가 제안하는 초월론적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까요? 장자는 마치 2000년 뒤에 우리의 이런 고뇌를 예상이라도 한 듯 자신이 창조한 대붕 이야기 속에 그 실마리들을 상징적으로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그중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째는 대붕이 바로 자기 변형의 셀프 트랜스포메이션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대붕에겐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대붕의 부모는 누굴까요? 대붕은 원래 새가 아니라 물고기였습니다. 이 점에서 대붕은 한때 메추라기보다도 더 낮은 지위에 속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물고기가 메추라기보다는 바닥, 지면에 더 많이 속박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붕의 비행은 자유롭다기보다는 오히려 의존적입니다. 물고기에서 변형되어 나온 대붕은 자기 마음대로 비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오직 바다가 움직일 정도의 커다란 바람이 불 경우에만 남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우리가 보기에는 대붕은 이처럼 분명 부자유스러워 보이고 메추라기가 오히려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 높이 올라가 마음껏 날갯짓을 하는 대붕이 자유로워 보입니다. 한마디로 둘 중 누가 자유로운지
우리도 판단이 어려운 거죠. 헷갈리고. 현실 세계로부터 속박되어 있지만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메추라기는 분명 일상적인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추라기와 달리 대붕은 현실 세계로부터 비약해서 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고도를 확보하고 있는 철학자의 레벨, 철학자의 시선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굉장히 높은 이상이나 어떤 자신이 그리고 있는 큰 꿈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레벨루가 달라지는 거죠. 자신이 모든 걸 감내하고 이겨내고서라도 얻고 싶은, 도달하고 싶은 그런 이상이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인생은, 세계는, 우주는, 사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나는 어떤 존재로 존재해야겠다. 나는 어떤 존재로 살다가 가야겠다 하는 그런 깊은 사유와 통찰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의 레벨이 바로 대붕인 겁니다. 메추라기와는 완전 다른 차원의 존재, 다른 차원의 시선, 다른 차원의 사유인 거죠. 이런 자신을 낯설게 보고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이런 대붕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메추라기보다는 대붕이 자유롭다는 것은 아주 명약관한 사실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메추라기들은 스스로를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많죠. 오히려 대붕보다 이 메추라기들이 본인들의 자유를 많이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인식이나 이 강도 이런 것이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보는 게 다인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엔 그것만 보이니까 정말 자기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겉으로 표출이 되는 거고요. 인간한테 허용된 건 조건적 자유뿐입니다. 절대적 자유는 인간한테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어떤 조건, 나를 누르는, 나를 옥죄고 있는 그 조건을 넘어서는 게 자유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물에서는 걸을 수 없으니 아예 물을 건널 생각조차 안 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건널 때 그 경류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그 리듬을 타고 강을 건너갑니다. 행글라이더는 공기의 흐름을 타고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바람이 좀 세다고 가만히 있으면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바람을 타고 넘어야 그래야 바로 자유인 겁니다. 자, 우리가 2000년 전 고전인 장자를 아직도 읽는 이유는 장자가 삶의 조건이 아무리 척박하더라도 결코 그 안에 속해서 자잘한 자유를 누리는데 만족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척박하더라도 그 속박을 깨고 나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장자는 진정한 자유가 뭔지 직감합니다. 우리는 커다란 날개를 가졌다. 억압에서 벗어나 하늘 높이 올라가 자유를 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붕이 맞서는 태풍은 권력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자본일 수도 있고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밟고 올라가서 그런 걸 이겨서 그 위에 올라가서만이 가능한 자유를 누려라 라고 장자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장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태풍에 맞서 넘어가라고. 그 험난함이 너를 성숙시킬 거라고. 내가 넘어가서 성숙되는 건지 성숙해서 넘어가는 건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애를 쓸수록 그만큼 너가 커질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분명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요? 장자가요. 자유라는 나무의 그림자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스럽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내가 내 자유를 얻을 그 기회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하면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라는 거죠. 그 고통의 길이만큼 나무는 높은 겁니다. 거저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고통을 제거하면 나무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싸워서 대면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유의 높이만큼, 겪었던 고통의 깊이만큼 나는 그만큼 어른이 되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대붕 이야기에는 자기 변형이란 주제와 아울러 의존성의 테마가 동시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마가 함께 고려될 때 우리는 대붕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존성의 테마가 중요합니다. 메추라기가 대붕을 조롱했던 이유도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움직일 정도의 커다란 바람이 불어야만 날 수 있는 새가 진정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바람도 아니고 바다가 움직일 정도, 태풍 정도의 바다를 움직일 정도의 그 큰 파도와 같이 오는 그런 정도의 큰 바람을 필요로 하는 그 새를 진정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비판을 예상하기라도 했듯 장자는 대붕의 의존성을 그리고 대붕의 유한한 자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장자 소요유에 실린 또 다른 우화입니다. 들어보세요. 물의 부피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그 물은 큰 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된다. 당신이 한 사발의 물을 바닥의 움푹한 곳에 부으면 갈 때는 그곳에서 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곳에 큰 사발을 띄우려 한다면 그것은 바닥에 붙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배는 그런 얕은 물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바람의 부피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그것은 커다란 양 날개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새가 9만 리를 날아올라 자신의 밑에 바람을 두었을 때에만 그 새는 자신의 무게를 바람에 얹을 수 있는 법이다. 그 새가 남쪽으로 향하는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려면 자신의 등에 푸른 하늘을 지고 또 자기 앞에 명료한 시야를 얻어야만 한다. 행글라이더나 범선을 타본 사람은 정면에 바람이 불어도 정면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흔히 정면에서 바람이 불면 뒤로 밀리게 되니까 가지 말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조금 틀어서도 갈 수 있죠. 바람이 분다, 즉 악조건이 생겨도, 바람이라는 큰 이 태풍이라는 악조건이 생겨도 그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압도적인 조건이 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점심때 돈가스를 먹을까, 비빔밥을 먹을까, 이런 건 매출하기의 자유입니다. 거기에 무슨 폭풍이 있고 무슨 힘듦이 있겠습니까? 장자는 우리에게 자유롭다는 것은, 진정 자유롭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것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롭냐? 혹시 매출하기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배전에 사로잡힌 엘버트로스는 영원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이 고통을, 이 부자유를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은데 태풍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0m도 안 되는 배지만 요약해서 바다에 처박히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가 봐야, 날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자가 말하는 대붕의 정신은 정면에 바람이 와도 후퇴하지 않는다. 태풍은 나를 비약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든다 입니다. 곤이라는 바다에 처박혀 있었던 물고기가 거대한 새로 변해서 바람을 얻고 스스로 올라가서 아주 먼 시야, 아주 높은 시야에 도달해서 날아가는 그것이 바로 대붕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인 거죠.
장자는 우리에게 힘들고 열악한 현실의 조건들에 갇혀서 메추라기처럼 지내지 말라고, 비약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날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넘어 우리 시대로 넘어왔듯이 또 우리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고, 그렇게 넘어가야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붕의 높은 뜻을 메추라기처럼 보잘것없는 우리가 알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시민적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메추라기가 되고 맙니다. 지금은 살만해 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진정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 틀 속에 갇혀서 살아야 합니다. 대붕이 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어떤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자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다. 네, 아주 1차적인 수준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메추라기의 자유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인문학자, 철학자, 시인, 소설가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좀 저절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자유를 택하고 자유를 향해서 곧장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유가 가능하다는 걸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어릴 땐 몰랐어요. 그냥 철학자고 예술가이고 작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분들의 이 정신세계가 모두 다 한결같이 자유를 바라보고 자유를 지향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세상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주입하는 그런 것들, 그런 사회 체제, 기득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고자 모든 것을 좀 내려놓은 자유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그것을 안 지가 한 1, 2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고, 어쩌면 사실 제 인생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았었던 건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되죠. 사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것 같고요. 실용학문과 다른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고유명사의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각기 다릅니다. 김수영의 시와 김춘수의 시가 다르고, 니체의 철학과 장자의 철학이 다릅니다. 이 김수영과 김춘추, 니체와 장자의 철학에는 일견 비슷해 보이는 맥락이 있는 그런 철학자, 그런 시인이에요. 특별히 그런 예를 들고 고르신 거죠. 같아 보이는 그들의 철학도 다 다르고 고유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도 다 다르고,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슈베르트의 소나타와 베토벤의 소나타는 다릅니다. 결국 인문학이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완성하는 것, 자기 자신의 느낌,
모든 인문,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릅니다. 네, 중요한 문장이네요. 자기 자신으로 완성하는 것, 자기 자신의 느낌, 모든 인문,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릅니다. 김수영 시인은 시인이 무용해지는 것, 그것이 시인의 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에서 강요하는 꿈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꿈, 자기만의 꿈, 자기만의 감정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라고 할 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건 억압적인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감정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자기만의 꿈을 그리고 표현할 때, 추구할 때 그 사회는 민주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강요하는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마치 나의 꿈인 줄 오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만의 꿈, 자기만의 감정, 자기만의 미래, 그런 창조적인 삶을 실현하는 그 사회가 곧 민주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회, 모두가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라는 거죠. 김수영, 이 시인의 진정한 꿈은 또 장자의 꿈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겁니다. 장자 같은 철학자의 꿈도 시인의 진정한 꿈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가끔 불교에 나오는 화엄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화엄은 화엄경 할 때 그 화엄이에요. 화엄은 잡꽃들의 세계입니다. 장미로 도배된 세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다른 꽃이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지향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장미를 요구하는데 나는 개나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꽃 피우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장미를 요구하는 그 바람을 이기고 개나리로 피어야 합니다. 지금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이지만 실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리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신천홍인데 나 뚱뚱한 오리다, 좀 큰 오리야 이러면서 배 위에 살면 안 됩니다. 날아야죠. 사람마다 다 날개가 있습니다. 또 저마다 피우는 꽃이 다른 것처럼 날개도 다 다릅니다. 얼핏 생각하면 바람이 나를 못 날게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도 않는 일에 내 시간만 버리게 할 것 같지만 그 바람이 우리를 날게 합니다. 바람이 안 불면 우리는 떨어집니다. 바람이 멈추면 행글라이더는 떠 있을 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서 못 건너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이 있어서 헤엄칠 수 있으니 저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악조건이 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조건에 굴복해도 자유가 없지만 조건을 무시해도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주어진 조건들이 있습니다.